엄마가 이상해졌어요. 노인을 때린 건 간병인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서울 외곽 해오름 노인요양병원. 150병상 규모의 중형 병원입니다. 입구에는 프리미엄 효도 병원이라는 큰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로비는 깨끗하고 접수 직원들은 친절합니다. 벽에는 어르신을 내 부모처럼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훌륭한 병원입니다. 하지만 3층 병동으로 올라가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복도는 소독약 냉새로 가득하고 환자들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간병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가족들은 병실 밖 의자에 앉아 지쳐 있습니다. 이것이 요양병원의 현실입니다. 김영옥, 63세. 그녀는 이곳을 매일 찾습니다. 86세 친정어머니 김말순 씨가 이곳 307호실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옥은 평생을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로 살았습니다. 시집살이도 참았고 남편의 무뚝뚝함도 참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영옥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결혼해서 분가했고 며느리 서진과 함께 삽니다. 영옥은 작은 전셋집에서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영옥의 전부입니다. 시집살이 때 유일한 위로였고 남편이 떠난 후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들이 있지만 아들은 바쁩니다. 어머니만이 영옥의 진짜 가족입니다. 그래서 영옥은 매일 병원에 갑니다. 아침 6시 30분 영옥은 일어납니다. 간단히 식사를 하고 어머니를 위한 도시락을 쌉니다. 죽과 반찬 몇 가지. 병원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시니까요. 7시 30분 집을 나섭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720번 버스를 탑니다. 30분 후 지하철역에서 내려 2호선을 탑니다. 또 30분. 그리고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30분. 총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영옥은 이 길이 힘들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요. 오전 9시쯤 병원에 도착합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갑니다. 307호실. 문을 열면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엄마, 나왔어. 영옥이 밝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립니다. 흐릿한 눈으로 딸을 봅니다. 아, 영옥이.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습니다. 영옥은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마른 손입니다. 뼈만 앙상합니다. 영옥은 가슴이 아픕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어머니는 2달 전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쓰러진 것을 영옥이 발견했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경미한 뇌졸중입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자 계시기는 어려우니 요양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옥은 집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영옥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동네 작은 병원 원무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10년째입니다. 월급은 적지만 의료보험이나 병원 업무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혼자 두기가 불안했습니다. 결국 요양병원을 알아봤습니다. 여러 곳을 둘러보다가 해오름 요양병원을 선택했습니다. 깨끗해 보였고 직원들이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 서진이 이곳에서 일한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있으니 어머니를 잘 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한 달 정도 재활 치료 받으시면 퇴원 가능하십니다. 영욱은 안심했습니다. 한 달이면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간병하면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퇴원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욱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활이 더 필요하세요. 그런데 엄마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겉으로 보기엔 그래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어요. 조금 더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좋아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2달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욱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보다 더 졸려 보였습니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말도 어눌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만 계시고 영욱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피곤해. 자고 싶어. 영욱은 놀라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아, 어제부터 새 약을 처방받으셨네요. 그래서 좀 졸리실 수 있어요. 무슨 약이에요? 수면제랑 안정제예요. 어르신이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불안해하셔서요. 영욱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잠을 못 자신다고? 영욱이 알기로 어머니는 밤에 잘 주무셨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잘 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는 잘 주무신다고 하셨는데요. 간호사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노인분들은 상태가 오락가락 하시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영욱은 더 묻고 싶었지만 간호사는 이미 다른 환자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영욱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너무 깊이, 마치 의식이 없는 것처럼.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졸려 하셨습니다. 영욱이 와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습니다. 영욱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팔에 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랗고 검은 멍이었습니다. 손목 부분이었습니다. 영욱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엄마,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자신의 팔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언제 다쳤는지. 영욱은 급히 간병인을 찾았습니다. 한미자, 58세. 이곳에서 10년째 일하는 베테랑 간병인입니다. 미자는 환자들과 보호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습니다. 늘 웃으면서 말을 걸고 환자들을 부지런히 돌봅니다. 영욱도 처음에는 미자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를 잘 돌봐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선생님, 우리 엄마 팔에 이 멍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미자는 어머니의 팔을 보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침대 난간에 부딪히셨나 봐요. 노인분들은 피부가 약해서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쉽게 들거든요.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이렇게 클 정도로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혈액순환도 안 좋으시고 약도 드시니까요. 파스 붙여드렸으니 곧 나아지실 거예요. 미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욱은 불안했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미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간병인을 불편하게 만들면 어머니가 안 좋은 대우를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침대 옆 테이블에는 약 봉지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약인지 점심 약인지 먹은 약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영욱이 정리하려고 하자 미자가 말했습니다. 아, 그냥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보호자분이 만지시면 헷갈려요. 영욱은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약이 이렇게 어지럽게 놓여 있으면 혹시 잘못 먹이는 거 아닐까? 그런데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자가 불편해할까봐. 또 다른 날 영옥은 어머니의 침대 시트가 더러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음식물이 묻어 있고 냄새가 났습니다. 영옥이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시트 좀 갈아주실 수 있나요? 미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조금 이따가 할게요. 지금 다른 환자분들 돌봐드려야 해서요. 하지만 2시간이 지나도 시트는 갈리지 않았습니다. 영옥이 다시 미자를 찾았지만 미자는 다른 일로 바빴습니다. 결국 영옥이 직접 시트를 갈았습니다. 영옥은 점점 더 의심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예민한 건 아닐까? 모든 요양병원이 이런 건 아닐까? 영옥은 며느리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은 34세, 영옥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해오름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옥은 처음에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를 돌봐줄 수 있으니까요. 서진아, 너 지금 시간 있니? 어머님, 제가 지금 일 중이라서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너 좀 봐줄 수 있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요. 그래도 같은 병원에서 일하잖아.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아? 어머님, 제가 조심해야 해요. 여기 규칙이 엄격해서요. 다른 환자 일에 함부로 끼어들면 안 돼요. 영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규칙? 어떤 규칙? 며느리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영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졸린 눈, 팔의 멍, 어지럽게 놓인 약 봉지들, 더러운 시트, 그리고 며느리의 애매한 태도,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영옥은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일찍 병원에 가보기로. 면회 시간 전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진짜 병원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옥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두웠습니다. 첫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로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야간 경비만 졸고 있었습니다. 영옥은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구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영옥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환자들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빨리빨리. 왜 이렇게 느려? 영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305호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영옥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간병인 한미자가
한 할머니 환자를 침대에서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불편해 혼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할머니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일어나라니까요. 제가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 줄 아세요? 다른 환자들도 많다고요.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파요. 천천히. 하지만 미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거칠게 휠체어에 앉히고는 복도로 밀고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머리가 문틀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할머니가 아하고 소리를 냈지만 미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영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게 간병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인가? 영옥은 복도 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미자가 다른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303호실. 영옥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미자가 또 다른 환자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물 달라고요? 아까 줬잖아요. 자꾸 부르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환자는 8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목이 마른지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소리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자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영옥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절하던 미자가 환자들 앞에서는 이렇게 폭력적이었다니. 영옥은 복도 끝에 숨어서 더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미자가 301호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할아버지의 항의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묶어요? 풀어줘요. 가만히 계셔야죠. 자꾸 일어나려고 하시면 어떡해요. 넘어지면 저한테 책임 물릴 텐데. 조용히 계세요. 영옥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자가 할아버지의 팔을 침대 난간에 묶고 있었습니다. 천으로. 세게. 할아버지가 저항했지만 미자는 묶음을 더 단단히 조였습니다. 아파요. 너무 세게 묶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안전을 위해서예요. 미자는 할아버지의 양팔을 모두 묶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돈도 안 되는 환자들. 정말 힘들어 죽겠네. 제대로 돈 내는 환자나 좀 들어왔으면. 영옥은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돌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 환자들.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누군가의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대우받고 있습니다. 묶이고 소리 듣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그리고 영옥은 깨달았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저런 대우를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팔의 멍. 그게 침대 난간에 부딪혀서가 아니라 미자가 세게 잡아서 생긴 거라면? 어머니가 계속 졸린 것도 약을 제대로 먹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약을 과다 투여받아서라면? 영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에게 말해야 하지? 혹시 말했다가 어머니가 더 안 좋은 대우를 받으면 어쩌지? 영옥은 307호실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영옥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 차가운 손. 영옥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 엄마를 지켜줄게. 반드시. 영옥은 그날 하루 종일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간병인들의 행동, 간호사들의 태도, 의사들의 진료, 모든 것을.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겠다고. 이번엔 싸우겠다고. 침묵은 폭력을 키웁니다. 하지만 말하는 것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경험. 나서면 나만 손해볼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던 경험. 오늘 영욱이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날 이후 영욱은 병원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친절해 보이는 이 병원이 사실은 어둠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욱은 매일 병원에 왔고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간병인들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미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도 보호자가 없을 때는 환자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빨리빨리 재촉하고 환자들이 느리면 짜증을 냈습니다. 물론 모든 간병인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자처럼 환자를 물건 다루듯 하는 간병인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영욱은 어머니의 약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약 봉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약들이 많았습니다. 수면제, 안정제,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너무 많았습니다. 영욱은 의아했습니다. 어머니는 당뇨가 없는데 왜 당뇨약을 드시는 거지? 영욱은 10년간 병원 원무과에서 일했습니다. 약 처방과 보험 청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필요 없는 약을 처방하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영욱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당뇨 없는데 왜 당뇨약을 드시나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건 제가 확인해 볼게요. 혹시 처방 실수일 수도 있네요. 처방 실수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엄마가 필요 없는 약을 드신 건가요? 아니, 그게 의사 선생님께 확인해 보고 연락드릴게요. 간호사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욱이 다시 물어봐도 간호사는 애매하게 의사 선생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라고만 했습니다. 영욱은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단순히 간병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영욱은 며느리 서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진아, 솔직히 말해줄래? 이 병원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전화 너머로 서진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침묵 후 서진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혹시 병원이세요? 아니, 집에 있어. 잠깐만요. 서진이 어딘가로 이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느끼신 게 맞아요. 이 병원 좀 이상해요. 영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하다니?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한데? 필요 없는 검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약도 환자한테 꼭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처방해요. 건강보험에서 돈 받으려고요. 뭐라고? 그럼 환자들한테 필요 없는 약을 먹인다는 거야? 네. 그리고 퇴원도 일부러 늦춰요. 환자가 좋아져도 계속 입원시키려고 해요. 병원이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영욱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도 필요 없는 약을 드시고 필요 없이 입원해 계신 건가요? 서진아, 그럼 우리 엄마도?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어머님,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다는 것도요.
저 잘리면 안 돼요. 우리 대출도 있고 아기도 준비하고 있는데. 영옥은 며느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내가 조심할게. 그런데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알면서 못 본 척하는 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어머님, 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제가 비겁해서 할머니를 제대로 돌봐드리지도 못하고. 서진은 울먹였습니다. 영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도 피해자였습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비정규직인 서진이 잘리면 아들과 며느리의 생활이 무너질 것입니다. 서진아, 내 탓이 아니야. 이건 시스템이 잘못된 거야. 너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도 저는 매일 보면서도 못 본 척했어요. 할머니가 다른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나한테만 알려줘. 조심스럽게, 절대 들키지 않게. 네, 알겠어요, 어머님. 전화를 끊고 영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고백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환자의 건강이 아니라 돈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영옥은 병원 로비에서 다른 보호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60대 남성이었고 아버지를 이곳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 병원 괜찮으세요? 영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성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깨끗하고 시설은 좋은데 뭔가 좀 퇴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영옥이 반가운 듯 말했습니다.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꾸 더 있으시라고 하세요. 재활 치료가 더 필요하대요. 근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 엄마도요. 한 달이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벌써 2달째예요. 이유를 물어보면 애매하게 대답하고요. 남성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무래도 환자를 오래 있게 해야 병원이 돈을 버니까 그런가 봐요. 제 친구가 다른 요양병원에서 일하는데 거기도 그렇다더라고요. 환자 한 명당 받는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오래 입원시키려고 한대요. 영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 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건가? 요양병원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인 건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남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항의해봤자 소용없더라고요.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요. 영옥은 답답했습니다. 참고 기다리라고? 언제까지? 어머니가 필요 없는 약을 먹으면서 필요 없이 입원하면서 간병인에게 학대당하면서. 그날 저녁 영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외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응, 그냥 그래. 영옥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준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엄마, 혹시 병원에서 이상한 거 없어요? 서진이가 요즘 좀 우울해 보이던데. 일이 힘든가 봐요. 영옥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의 문제를, 서진의 고민을, 어머니의 상태를.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준호가 회사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걱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진은 더 곤란해질 것입니다. 아니야. 다 괜찮아. 서진이는 원래 일이 좀 힘들잖아. 금방 나아질 거야. 너는 일이나 잘하고. 그래도 엄마가 매일 병원 가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제가 주말에라도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갈 수 있어. 너는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마. 엄마, 힘드시면 꼭 말씀하세요. 제가 뭐든 도와드릴게요. 알았어. 고마워, 아들. 전화를 끊고 영옥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두려워하고 아들은 바쁘고 다른 보호자들은 체념했고 자신은 나이 든 여자일 뿐입니다.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이 거대한 병원 시스템과 싸울 수 있을까? 며칠 후 영옥은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행정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도훈 실장과 오창우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원장님, 이번 달 보험 청구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괜찮을까요? 윤도훈 실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원장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확인하지 못해. 환자가 150명인데 일일이 확인하겠어? 서류만 잘 맞추면 돼. 근데 혹시 내부 고발 같은 거 있으면 어떡하죠? 직원들 중에 누가 신고하면. 그래서 직원들 입단속 철저히 하라고 했잖아. 특히 간호조무사들. 비정규직이니까 더 불안하거든. 잘못하면 잘린다는 거 확실히 주지시켜. 가족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함부로 못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병인들도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불만 제기하면 바로 무마하고 있고요. 좋아. 우리 병원이 이만큼 성장한 게 다 철저한 관리 덕분이야. 계속 잘 부탁해. 영옥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태연하게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부정 청구, 직원 입막음, 환자 가족 무마.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옥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냉혹한지 알았으니까요. 이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옥은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는 혹시 도청될까봐 무서웠습니다. 서진아, 오늘 원장님이랑 실장님 대화 들었어. 고의로 하는 거 맞아. 보험금 부풀리고 직원들 협박하고 우리 어떡하지? 한참 후 서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알아요. 다 알아요. 매일 보고 있어요. 근데 저 어떡해요? 여기서 잘리면 우리 대출은요? 애기는요? 어머님, 저 너무 무서워요. 영옥은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를 이해했습니다. 서진도 피해자였습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볶아먹는 시스템에 영옥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내 탓이 아니야. 내가 뭔가 해볼게. 너는 절대 나서지 마. 조심해. 영옥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뭘 할 수 있을까? 63세의 나이, 힘없는 여자, 전업주부 출신. 하지만 영옥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10년간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 의료보험, 서류, 진단서, 보험 청구에 대한 지식. 영옥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별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은 검사들, 언제, 무슨 검사를, 왜 받았는지, 약 처방들, 어떤 약을, 얼마나, 왜 처방받았는지, 간병인의 행동들,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이상한 점들, 멍, 상처, 약 봉지, 더러운 시트,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로비에서 다른 보호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심스럽게, 의심받지 않게. 우리 어머니만 이런가요? 선생님, 아버지는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퇴원이 계속 미뤄진다는 사람, 필요 없어 보이는 검사를 자꾸 한다는 사람, 약이 너무 많다는 사람, 간병인 태도가 이상하다는 사람, 모두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나서면 자기 부모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나서면 자기만 손해볼까봐 모두가 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옥은 병원 3층 복도 끝에 있는 모니터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CCTV 모니터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영옥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들에는 각 병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영옥은 어머니 병실을 찾았습니다. 307호실. 화면 속에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때 간병인 미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자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흔들며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미자의 표정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고 미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자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영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저렇게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매일, 자신이 없을 때마다 어머니는 혼자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참고 계셨습니다.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영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영옥은 몸을 돌려 복도를 걸었습니다. 307호실로 빠른 걸음으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미자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순간적으로 표정을 바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보호자님, 오셨어요? 제가 어르신 자세 좀 바로 잡아드리고 있었어요. 영옥은 미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 봤어요. CCTV로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팔 잡아당기는 거 다 봤습니다. 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당황하더니 곧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르신이 자세가 안 좋으셔서 제가 바로 잡아드리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10년 동안 병원에서 일했어요. 제가 뭘 모를 것 같아요? 이제부터 우리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제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영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자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영옥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이제 알았어. 엄마를 지켜줄게. 반드시. 어머니가 흐릿한 눈으로 영옥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옥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아니야, 엄마. 괜찮지 않아. 엄마는 이렇게 대우받으면 안 돼. 아무도 이렇게 대우받으면 안 돼. 영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옥에게 병원 행정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도훈 실장이었습니다. 보호자님, 오늘 간병인 선생님한테 좀 심하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게 아닌가요?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간병인이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거칠게 대하는 거, 그게 간병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환자분이 협조를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이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절대 학대는 아닙니다. 학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 다른 문제도 많아 보이던데요. 불필요한 검사도 많이 하고 약도 과다 처방하고. 실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보호자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의 전문적 판단이 있습니다. 보호자분이 함부로 판단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내용을 다른 분들께 말씀하고 다니시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영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영옥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옥은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들통나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을. 영옥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대화 내용, 협박, 모든 것을.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 혼자는 무섭고 약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때까지 나는 기록할 거야. 모든 것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적어도 나는 안전하겠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영옥은 깨닫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선택이고 그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실장의 협박 전화를 받은 이후 영옥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병원에 갔고 계속 관찰했고 계속 기록했습니다. 노트에는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은 검사, 약 처방, 간병인의 행동, 의심스러운 점들. 그런데 일주일 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병동의 환자 한 분이 쓰러진 것입니다. 311호실의 이순덕 할머니, 82세였습니다. 새벽에 병실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영옥이 아침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소란스러웠습니다. 응급차가 와 있었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영옥은 다른 보호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311호 할머니가 넘어지셨대요.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큰 병원으로 옮기신대요. 영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11호실. 이순덕 할머니. 영옥은 그 할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몇 번 인사를 나눴던 분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착한 분이셨습니다. 영옥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넘어지신 거예요? 간호사는 바쁘게 움직이며 대답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일어나시려다가 넘어지신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새벽에요? 간병인은 어디 있었어요? 다른 환자분들 돌보고 계셨대요. 이순덕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미처 막지 못하신 거죠. 영옥은 의심스러웠습니다. 간병인이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고? 새벽에? 하지만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점심시간 영옥은 로비에서 이순덕 할머니의 딸을 만났습니다. 50대 여성이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영옥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 307호실 보호자예요. 어머님 일 때문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의식이 없어요.
머리를 너무 세게 부딪혀서 의사 선생님이 깨어날지 모르겠다고. 영욱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간병인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여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간병인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말을 안 듣고 자꾸 일어나려고 해서 묶어뒀는데 밤에 풀려서 넘어지신 거래요. 영욱은 숨이 막혔습니다. 묶어뒀다고요? 네. 저도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성이 말을 멈췄습니다. 영욱이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전에 우리 엄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간병인 선생님이 무섭다고, 소리도 지르고 거칠게 대한다고. 근데 저는 그냥 엄마가 예민하신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제가 그때 제대로 들었어야 했는데. 여성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욱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학대야. 간병인이 할머니를 묶어놨고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그래서 할머니가 넘어진 거야. 영욱은 병원 측의 공식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장이 보호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환자분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원장의 말은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영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환자를 묶어놓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게 안전수칙인가? 그날 오후 영욱은 조용히 다른 보호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도 끝에 의자에 모여 앉아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5명의 보호자가 모였습니다. 저는 이 사고가 이상해요. 영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른 보호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환자를 묶어놓는 게 맞는 건가요? 그게 안전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 60대 남성 보호자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묶여 계신 적 있어요. 제가 항의했더니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안전을 위한 건지 간병인이 편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보호자 50대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간병인한테 소리 듣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엄마가 예민하신가 했는데. 영욱이 말했습니다. 저도 새벽에 와서 봤어요. 간병인이 환자들한테 소리 지르고 거칠게 대하는 거. 보호자가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보호자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 보호자가 물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영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기록하고 있어요. 날짜별로, 시간별로. 이상한 점들을 다 적고 있어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기록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일이 생기면요. 60대 남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 가족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무서워요. 병원에서 더 안 좋게 대하면 어떡하죠? 영욱도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다음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이순덕 할머니였지만 내일은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보호자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영욱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자기 부모에게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기록할게요. 우리 어머니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50대 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보호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카카오톡 단체방 만들까요? 거기서 정보 공유하고 영욱이 제안했습니다. 보호자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해오름 보호자 모임이라는 단체방을 만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병원에 들키지 않게 그날 밤 영욱은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순덕 할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얼굴도. 만약 어머니가 그렇게 넘어졌다면? 만약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면? 영욱은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20살의 영욱, 결혼식 사진,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 영욱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시집살이가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격했고 남편은 무뚝뚝했습니다. 영욱은 항상 참았습니다. 말대꾸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영욱을 심하게 꾸짖은 적이 있었습니다. 밥을 너무 짜게 했다고. 영욱은 눈물을 참으며 사과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친정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영욱아, 참아라. 시집살이는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잘하면 나중에 좋아지실 거야. 영욱은 참았습니다.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참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 참으면 좋아질 거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영욱은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참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특히 약한 사람이 고통받을 때는. 영욱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이순덕 할머니의 낙상사고, 간병인이 환자를 묶어놨다는 사실, 보호자들과의 대화, 단체방 개설,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겠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영욱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영욱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욱도 그랬습니다. 63세,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여자. 하지만 영욱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순덕 할머니의 사고 이후 영욱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체방 해오름 보호자 모임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5명이었던 것이 일주일 만에 12명이 되었습니다. 보호자들은 조심스럽게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누구의 부모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어떤 간병인이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의사가 불필요한 검사를 많이 하는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공유했습니다. 영욱은 병원에서 들은 말들, 본 것들을 모두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증인. 마치 재판 준비를 하듯이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영욱은 10년간 병원 원무과에서 일했습니다. 의료 서류를 다루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욱은 어머니의 진료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병원 행정실에 가서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진료 기록 사본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영욱을 봤습니다. 무슨 용도로 필요하신가요? 다른 병원의 의견을 물어보려고요.
세컨드 오피니언이요. 영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찾아주었습니다. 영옥은 사본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진료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머니가 받은 검사들의 목록, MRI, CT, 혈액 검사, 소변 검사, X-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약 처방, 수면제, 안정제,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영옥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각 검사가 언제 필요한지, 각 약이 어떤 경우에 처방되는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필요 없는 검사와 약이 너무 많다는 것을. 영옥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날짜별로 어떤 검사가 불필요했는지, 어떤 약이 과다 처방되었는지, 그리고 각 검사와 약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 금액도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금액이었습니다. 단체방의 다른 보호자들도 비슷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검사, 과다한 약 처방, 계속 미뤄지는 퇴원. 영옥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개별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이 병원은 환자의 건강이 아니라 돈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영옥은 결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겠다고. 하지만 어디에? 누구에게? 영옥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요양병원 비리 신고, 보험 부정 청구 신고, 노인 학대 신고. 여러 기관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청, 경찰서. 영옥은 먼저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세요. 요양병원 관련해서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저희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요양병원인데요. 좀 이상한 점들이 많아서요. 불필요한 검사도 많이 하고 환자들한테 간병인들이 거칠게 대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진료 기록이랑 제가 직접 본 것들을 기록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만으로는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CCTV 영상이나 녹취록, 다른 증인들의 진술 같은 거요. 영옥은 답답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정식으로 민원을 넣으시면 저희가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혹시 병원에서 보복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보복. 그 단어가 영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이상해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움직여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영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불필요한 검사를 많이 하고 보험금을 부정 청구하는 것 같은데요.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가 불필요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옥은 준비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진료 기록을 보면서 어떤 검사가 중복되었는지, 어떤 약이 과다 처방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사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1달에서 2달 정도요. 경우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1달에서 2달. 그동안 어머니는 다른 환자들은 계속 그렇게 지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영옥은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고 접수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영옥은 며느리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진아, 혹시 병원 내부 서류 같은 거 볼 수 있니? 약 처방 기록이나 검사 지시서 같은 거. 한참 후 서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위험해요. 제가 그런 거 보다가 걸리면 바로 해고해요. 그리고 법적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영옥은 이해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내가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니야. 어머님, 저도 돕고 싶어요. 정말로. 근데 저도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너는 그냥 조심해. 영옥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단체방의 보호자들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어느 날 영옥은 병원 복도에서 이상한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원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원장과 실장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호자들이 수상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몇몇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주동하는지 알아내. 그리고 조용히 압박해. 환자 퇴원시키겠다고 하면 되지 뭐. 보호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그거니까. 307호 보호자 김영욱 씨가 수상합니다. 자꾸 다른 보호자들한테 말 걸고 영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기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조심해. 예전에 병원에서 일했다더라. 의료 시스템 좀 안다고. 알겠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으니 곧 퇴원하시는 게 좋겠다고 권유하겠습니다. 영옥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퇴원시키려고 합니다. 어머니를 인질처럼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영옥은 어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영옥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곧 집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머니가 흐릿한 눈을 떴습니다. 집에 갈 수 있어? 응. 엄마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어. 이제 집에서 엄마 모실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좋겠다. 집이 좋아. 영옥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를 이곳에서 꺼내줘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환자들은,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영옥은 갈등했습니다. 어머니만 데리고 나가면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환자들은 계속 이곳에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떠날 수 있을까? 그날 밤 영옥은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시간 있니?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외할머니 병원 일인데. 엄마가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영옥은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간병인의 학대, 불필요한 검사, 과다한 약 처방, 이순덕 할머니의 사고, 모든 것을.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서진이는 알아요? 서진이는 알아. 근데 서진이도 무서워서 어떻게 못하고 있어. 얘도 직장인인데 잘리면 안 되잖니. 엄마, 그럼 외할머니 당장 퇴원시켜야죠. 그럼 병원에 계시면 안 돼요.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다른 환자들은 어떻게? 그분들은 계속 거기 계실 텐데.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다 구할 순 없어요. 일단 외할머니부터 안전하게 모셔야죠. 영옥은 아들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일단 외할머니부터. 그리고 엄마, 병원 문제는 제가 알아볼게요. 회사 법무팀에 아는 사람 있으니까 상담 좀 받아볼게요. 엄마 혼자 하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그래 줄래? 고맙다, 아들아. 전화를 끊고 영옥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어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외할머니를 만나고 병원 시설을 둘러보고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곧 퇴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쯤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옥은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퇴원이 가능하다고? 지난 몇 주간은 계속 더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병원을 나오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병원 이상해요. 갑자기 퇴원하래요? 분명 엄마를 견제하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움직이는 걸 알아챈 것 같아. 그럼 어떡해요? 외할머니 퇴원시키고 신고는 나중에 해요? 영옥은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안전하게 모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나중으로 미루면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환자들은 계속 고통받을 것입니다. 준호야, 엄마 생각인데 외할머니 퇴원시키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할 것 같아. 퇴원하고 나면 엄마는 병원에 못 들어와. 그럼 아무것도 못 해. 근데 위험하잖아요. 위험해도 해야 할 것 같아. 만약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누가 지켜줘?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럼 제가 도울게요. 엄마 혼자 하시면 안 돼요. 고맙다, 아들아. 그날 밤 영옥은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어머니 병실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보호자 숙박이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지키면서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밤 11시 병동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잠들었습니다. 영옥은 어머니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새벽 2시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병인들의 대화 소리였습니다. 영옥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야간 근무 진짜 힘들다. 환자 수는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간병인 한 명이 환자 10명씩 봐야 하니까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 그래도 월급은 똑같잖아. 병원에서 간병비는 다 받으면서 우리한테는 쥐꼬리만큼 주고. 영옥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들키지 않게. 303호 할아버지 또 부르시네. 짜증나. 가기 싫으면 그냥 놔둬. 어차피 급한 거 아니야. 그래도 호출벨 눌렀는데. 나중에 가. 지금 피곤해. 영옥은 분노했습니다. 환자가 부르는데 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계속 녹음했습니다. 이것도 증거였습니다. 새벽 3시 영옥은 조용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른 병실들을 살펴봤습니다. 303호실에 호출벨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영옥은 303호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80대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옥을 보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307호 보호자예요. 호출벨 누르셨죠? 무슨 일이세요? 물 좀 주세요. 목이 말라서. 영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는 1시간 넘게 물을 달라고 호출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영옥은 물컵에 물을 따라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영옥은 어머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영옥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엄마뿐만 아니라 저 할아버지들도. 이번엔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반드시 바로잡을 거야. 영옥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침묵은 가해자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증거를 모았지만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오늘 영옥은 그 증거로 진짜 싸움을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영옥은 어머니 병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 간병인들이 환자를 방치하는 대화, 호출벨을 무시하는 소리,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영옥은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이 녹음 파일로 뭘 할 수 있을까? 아침 7시, 영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밤새 고생하셨어요. 뭐 건진 거 있어요? 있어. 많이. 영옥은 핸드폰을 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간병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3호 할아버지 또 부르시네. 짜증나. 가기 싫으면 그냥 놔둬. 어차피 급한 거 아니야.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방치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야. 영옥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2달간 기록한 모든 것, 날짜별, 시간별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 간병인의 학대, 과다한 약 처방, 불필요한 검사, 원장과 실장의 대화 내용. 엄마,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어요? 응. 이제 신고할 거야. 제대로. 어디에요? 일단 노인보호전문기관. 그 다음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경찰. 한 곳만 가면 안 돼. 여러 곳에 동시에 신고해야 제대로 조사받아.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63세. 평생 참고 살아온 어머니. 하지만 지금 어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울게요. 같이 가요. 그날 오전, 영옥과 준호는 첫 번째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상담사가 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40대 여성이었고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노인 학대를 신고하러 왔습니다. 영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상담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앉으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옥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겪은 일, 간병인의 학대, 이순덕 할머니의 낙상사고, 병원의 부당한 처우, 그리고 녹음 파일과 기록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상담사는 1시간 동안 영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녹음을 확인하고 노트를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명백한 노인 학대이고 방치입니다. 그럼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고자님께서 각오하셔야 할 게 있어요. 각오요? 병원 측에서 보복할 수 있어요. 어머님을 퇴원시키라고 압박하거나 더 안 좋게 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가능성도 있고요. 영옥은 이미 각오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이미 협박도 받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우리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분들도 고통받고 있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습니다. 영옥은 보험 부정 청구 의심 사례를 신고했습니다. 어머니의 진료 기록 사본과 함께 불필요한 검사와 과다 처방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조사할 가치가 있네요. 요양병원 보험 부정 청구는 최근 큰 문제예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경찰서였습니다. 영옥과 준호는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민원실에서 노인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를 만났습니다. 김철수 형사,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영옥의 이야기를 듣고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복지법 위반입니다. 학대, 방치, 유기에 해당되네요. 그럼 수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이제 당국에서 알아서 하겠죠? 아니야.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어. 뭔데요? 언론. 이런 일이 알려져야 해. 그래야 다른 요양병원들도 경각심을 갖지. 그날 저녁 영옥은 MBC 뉴스데스크 제보 이메일로 모든 자료를 보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기록 노트 스캔본, 그리고 자세한 상황 설명. 이틀 후 MBC 탐사보도팀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옥님. MBC 탐사보도팀 박민지 기자입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취재하고 싶은데 직접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일주일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조사관들이 해오름 요양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예고 없이 영옥이 병원에 갔을 때 복도는 소란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원장과 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조사관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환자들을 일일이 면담했습니다. 병실을 점검하고 서류를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간병인 한미자는 영옥을 보자마자 눈을 부라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관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조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조사관들이 원장과 실장을 불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영옥은 복도 끝에서 지켜봤습니다. 명백한 노인복지법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환자 학대, 방치, 부당한 신체 구속, 시정 명령을 내리고 형사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사관님, 이건 오해예요. 저희가 오해가 아닙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과 경찰도 동시에 조사 중입니다. 각오하세요. 영옥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병원이 난리예요. 조사관들이 왔다 갔는데. 응, 내가 신고했어. 서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괜찮으세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데. 서진아, 걱정 마. 너는 아무 관련 없어. 내가 신고한 거야. 너는 계속 일 잘하고 있으면 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용기가 없어서 미안해요. 어머님이 대신 해주셔서. 괜찮아. 이제 좋아질 거야. 우리 할머니도 다른 환자분들도
다 좋아질 거야.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 용기는 특별한 사람만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하나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오늘 영옥은 증명합니다. 한 사람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한 달 후 경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수사관들이 해오름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류, 컴퓨터, CCTV 녹화 파일, 모든 것이 증거로 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장 오창우와 실장 윤도훈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혐의는 노인복지법 위반, 보험 사기, 업무상 배임, 간병인 한미자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인 학대 혐의로 영옥은 뉴스를 보았습니다. MBC 구시 뉴스 박민지 기자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서 심각한 노인 학대와 보험 부정 청구가 적발되었습니다. 한 보호자의 용기 있는 제보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화면에는 해오름 요양병원 건물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된 영옥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나 혼자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리고 다른 환자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었어요. 영옥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옥은 텔레비전을 끄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니, 시작입니다.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영옥은 어머니를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준호가 알아본 곳이었습니다. 평판이 좋고 시설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새 병원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진심으로 친절했고 환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영옥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새 병실에 모시고 영옥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여기는 좋은 곳이야. 안심해. 어머니가 흐릿한 눈으로 영옥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옥아, 고맙다. 2달 후 영옥에게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된다는 통보였습니다. 영옥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재판정. 영옥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원장 오창우와 실장 윤도훈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옥을 보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하지만 영옥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영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입원해 계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고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상한 점들이었습니까? 간병인들이 환자를 학대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거칠게 대했습니다. 환자를 침대에 묶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약과 검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영옥은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새벽에 목격한 장면, 녹음한 대화, 원장과 실장의 대화 내용. 하나하나 또렷하게.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장 오창우, 징역 3년. 실장 윤도훈, 징역 2년. 간병인 한미자, 집행유예 2년. 해오름 요양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판결이 나온 날 영옥은 법원 앞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영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응, 우리 해냈다. 6개월 후 영옥은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온 초청장이었습니다. 요양병원 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옥은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정부위원회에? 하지만 복지부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영옥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아는 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는 분. 부디 도와주세요. 영옥은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요양병원 관리 감독 강화, 간병인 교육 개선, 보호자 권리 보장. 영옥의 경험이 정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년 후 영옥은 어머니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새 병원에서 좋은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날씨 좋죠?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옥아, 내 딸, 자랑스러워. 영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저를 키우셨잖아요. 엄마가 저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그날 저녁 영옥은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처음 기록을 시작했던 그 노트. 이제는 가득 찬 노트. 영옥은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합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꿉니다.